안녕하세요. BBS 특집 삼각산 화계사 창건 1070주년 2주 500년 화계사 천년의 기억 희망의 미래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자 김혜옥입니다. 예, 한국 불교의 역사 1700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천년고찰, 천년문화재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천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천년의 역사를 지켜오기까지 얼만큼의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을까 생각해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화계사가 담고 있는 지난 천년의 기억을 되짚어보고요. 앞으로 열어갈 천년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미륵부처님 앞인데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마음 활짝 열고 이 시간 같이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탄탄한 공부와 수행을 기반으로 해서 방송을 통해 우리 대중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계신 분이죠. 광우 스님 모셨습니다.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교계 훌륭한 석학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만한 팔방미인이 또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교학이면 교학, 수행이면 수행, 역사면 역사까지 불교의 모든 분야를 쉽고 재밌게 풀어내주시는 최고의 이야기꾼이신데요. 이필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너무 과찬해 주셔서 제가 몸도 빨로 모르겠습니다. 쑥스러워 하시더군요. 좀 많이 쑥스럽습니다.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교수님도 또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같이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언제 와도 화계사는 참 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렇게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깊은 산속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지 광우 스님께서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일을 보고 이제 오후에 딱 들어오는데 화계사가 빛이 번쩍번쩍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화계사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나? 왜 이렇게 반짝반짝할까? 했더니 우리 김혜옥 님이 오셨고 우리 김명석 진행장님 오셨고 아까 또 우리 이필원 교수님 오셨고 그래서 화계사가 그래서 오늘 빛을 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해놓고 쑥스럽네요. 화계사의 매력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지금 한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화계사가 세 가지의 매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매력. 화계사가 꽃필 화자에 계곡 개자거든요. 그건 다 아시죠? 첫째는 꽃이 예쁘고 화계사는 꽃이 예쁘고 둘째는 계곡이 예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이 예쁘다. 그래서 화계사는 꽃이 예쁘고 계곡이 예쁘고 사람이 예쁜 거 이게 바로 화계사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그 화계사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친정에 온 것 같이 편안하고 푸근합니다. 이필원 교수님도 되게 이 근처라고 들었는데 자주 오시겠나요? 애 데리고 가끔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화계사는 예전에 왔을 때하고 또 오늘 와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좀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돌이켜보니까 이쪽에서 촬영도 이제 많이 했고요. 이 수유리에서. 제가 여기 화계사에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옆에 계곡이 있었고 물이 많이 흘렀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되면 인연이 한 나이가 나오네요. 뭐 그래 많이 됐네요. 어머님이 49제를 지낸 사찰이 바로 이곳 화계사시라고요. 네. 어머니 지금 뭐 위패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이 다 이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절 때나 제 지낼 때 항상 또 들르고 여기 또 맨 처음에 인연이 된 것도 굉장히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데 그걸 구구절절히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조금 들려주세요. 그래요? 어머니가 사실 저희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다니던 사찰도 있었고 또 저희가
죄를 모시던 사찰도 있었는데도 그게 그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연결이 안 돼서 막 허둥지둥 하고 있던 차에 저는 또 불교 방송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성전 스님께 제가 도움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이 잠깐 있어 보라고 여기저기 알아봐 주신 끝에 여기 우리 수암 스님, 주지 스님하고 또 그렇게 극적으로 연결이 되셨나 봐요. 그 장례 치르고 여기에 화계사에 도착했을 때 저희 식구들이 굉장히 슬픈 가운데도 환희심을 느꼈어요. 왜 그랬는지 어머니의 뜻인지 아무튼 그 슬픈 와중에 너무너무 그 기쁨이 차올라갖고 우리 식구 전부 만장일치로 어머니 영정 사진 들고 우리가 여기서 기념 사진을 찍자. 네네. 아, 그래서 그러셨어요? 저희 모습을 보더니 처음이래요. 어머니 영정 사진을 들고 와서 기념 사진을 찍은 식구들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께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이 화계사. 화계사의 역사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광우 스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제가요? 예. 예, 화계사의 역사가 굉장히 길죠. 창건의 역사부터 좀 살펴볼까요? 화계사라고 이름이 지어진 그 이전에 이제 고려 시대 광종, 예. 광종 시대 때 법인대사 탐문스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요 부근에 부어동이라는 이런 마을이 있었나 봐요. 네. 거기에 보덕암이라는 암자를 창건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화계사의 그 역사의 뿌리를 거슬러 가자면 고려시대 보덕암이라는 암자가 이 근처에 있었다. 네. 그러다가 조선시대 중종, 그래서 1522년에 그때 신월선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대요. 이 신월이라는 큰 스님께서 서평군 이공이라는 왕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화계사라는 이름으로 사찰을 다시 개창하게 됩니다. 아. 근데 그 화계사가 창건은 고려시대에 했는데 이전은 또 조선시대에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때가 숭유 억불 시대, 조선 시대가 그랬잖아요. 제가 옮긴 게 아니라서 제가 옮긴 게 아니라서 왜 옮겼을까? 네. 예. 아하. 그래서 이제 여러 학설이 있는데요. 예, 예. 뭐 여러 가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우리 한국의 사찰은 풍수라든가 명당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아마도 요 화계사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록에 봐도 신월선사가 여기를 이렇게 다니다가 이쪽의 터가 너무 좋다는 것을 느끼고 그때 왕족 출신. 근데 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어요. 중종 시대였잖아요. 이제 화계사 지금 자리로 이제 불사를 하게 된 게 중종 때가 우리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교 탄압이 심했던 시절이에요. 불교 탄압이 심했던 그 시절에 맞죠? 예. 여기서 또 아닙니다 하면 제가 또 당황스럽잖아요. 불교 탄압이 심했던 그 중종 시대에 무려 왕족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다가 화계사를 짓게 되었다. 아.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때 그 보덕암을 지금 이 자리로 이제 자리를 옮기고 화계사라고 새롭게 이름을 개창하게 된 거죠. 네. 그 이주했었던 당시에 대한 이야기 조금씩 나눠주셨습니다만 교수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시대가 말씀 주신 것처럼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던 시기였는데 절을 옮긴다는 게 보통 불사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당시 배경에 대한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선시대 하면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숭유 억불 시대잖아요. 유교라고 한 것이 이제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고려 때까지는 불교가 국교이자 통치 이념으로 작용했었지만 고려 시대 말기에 등장했던 이제 불교의 어떤 폐단들 이런 것들을 사대부들이 비판하면서 이제 조선조가 개창이 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이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불교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키워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왕실 같은 경우에는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무학대사와의 인연이 굉장히 깊고요. 그 다음에 세종조에는
궁궐 내에 내불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신께서 스스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월인청강지곡과 같은 다양한 불교 가사집도 만드셨죠. 세조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문헌을 직접 본인이 만들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도 많은 불교 가사집을 만드는데 세조는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중기 가게 되면 영조 때 흥선함이라고 하는 사찰을 흥국사로 이렇게 개칭하면서 나라가 보다 좀 발전되길 기원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불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왕실은 적어도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조선시대 흥선대원군과도 인연이 깊다고 화계사가 저 들었거든요. 야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네. 흥성대원군이 이제 원래 이름이 이하응이잖아요. 네. 하응 하잖아요. 근데 이하응이 야심을 가지고 이 천하를 얻겠다라는 엄청난 야망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때를 이제 시절을 관찰하고 네. 있었을 때 어느 날 화계사에 왔는데 노스님이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그 노스님이 나는 그대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나는 그대의 뜻을 알고 있다. 그대가 천하를 쥐고자 하면 땅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부모님의 묘를 이장을 한다면 그곳에서 황제가 나올 것이다. 그대 후손 중에 황제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가르쳐준 그 땅이 어디냐면 예산 아시죠? 예산. 충청도 충청, 예산에 네. 가야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네네. 가야사 그 탑자리가 금탑자리라고 해서 황제가 나오는 명당이래요. 거기가 이제 명당이라고 스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절땅인데. 네네. 야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야사지만 실제로 거기에 묘를 옮겼어요, 문제는. 근데 거기에 스님들 보고 나가라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야사에 의하면 이항이 흥성대원군이 그것에 불을 지릅니다. 아, 불을 질러가지고 예. 거기 이제 뭐 절이 불타버렸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당신의 아버지의 이제 시신을 그쪽에다 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항의 아들이 바로 왕이 되니 그분이 바로 고종이 되는 거죠. 하지만 두둥? 저를 그렇게 해가면 그러니까 안 좋죠. 끝이. 예. 그렇죠. 그 얘기도 하려고 네네네. 했는데 결국 끝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 집안이. 네. 그래서 약간 마음으로는 쌤통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한 나라로서는 네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조선말에.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더 진행하자면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이 이제 왕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화계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노스님이 땅을 알려줬죠. 알려줬으니. 명당 땅을. 네. 그래서 여기에다 대웅정도 새로 지어주고 아. 절도 새롭게 중창하고 불사하고 그래서 저희들 우스갯소리로 남의 절 불태워 먹고 아이고. 화계사에다가 이렇게 보답을 했구나. 그래서 네. 가야사 미안해 쏘리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명부전 지장보살 이야기가 네네. 나오게 돼요. 네. 그 이양 흥성대원군 아들을 고종으로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신정왕후 조대비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조대비가 한 여자로서는 굉장히 불운한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 남편도 일찍 죽고 아들도 일찍 죽고 그래서 한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왕후였지만 한 여자로서는 나는 참 업이 두껍다. 그래서 부처님, 불교에 많이 의지를 했대요. 그래서 흥성대원군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업이 너무 많다. 이 업장을 조금이라도 내가 소멸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구나. 그래서 여기 화계사에다가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싶다. 아, 예. 흥성대원군이 네. 누구 부탁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네. 추대해준 조대비 부탁이니까 이제 또 화끈해요, 이 양반이. 네네네. 흥성대원군이 왕명을 내립니다. 뭐 아들이 왕이니까. 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상을 찾아라. 그래서 황해도 강서사에 있는 지장보살님을 요 화계사 명부전에 모시게 되었다라는 그 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사찰의 역사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쭉 짚어보면은요, 그야말로 조선 후기를 지나면서 격동의 시대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6.25 전쟁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은 화계사가 지금처럼 지켜지지는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짚어볼 만한 이야기들 교수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외침의 역사다라고 흔히들 얘기할 만큼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죠. 그 전쟁의 시기에서 그래도 국민들의 또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종교는 바로 불교라고 하는 종교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한말 거쳐가지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라고 하는 그 동족상잔의 비극의 시기에서 불교계 전체로 시야를 넓혀 보게 되면은 3.1 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또한 불교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계사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숭산행원 대선사께서 나신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단순히 그 어떤 개별 종교라기보다는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의지처가 될 수 있었던, 그리고 불교가 스스로 내가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런 기연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이 화계사가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숭산 스님 말씀하시니까 좀 전에 이제 이 그 모임이 있기 전에 그 접견실인가요? 저희 조실당이라고 불러요. 아, 그게 조실체, 조실당. 아, 조실당이에요. 그 거기에 숭산 스님 사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친견한 적은 없지만 그 사진 뵙고 그 미소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 말씀드려도 되나요? 잘생기셨어요. 제대로 보셨나요? 네. 예. 네. 근데 광우 스님께서는 친견하셨겠죠? 아니요, 저도 와, 직접 네. 못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혹시 스님께서 들으신 이야기라든지 일화가 근데 있을까요? 실제로 예. 숭산 스님께서 인품도 훌륭하시고 정말 뛰어나고 훌륭하셨던 그런 한 분의 수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숭산 스님께서 이 한국 불교에서도 정말 큰 한 획을 그으시고 더 나아가 이 세계 불교에서도 당당히 이 네. 한국 불교를 널리 포교하신 그런 큰 스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1927년생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께서도 원래 고향은 이제 저쪽 이제 이북 쪽이신데, 예. 그런데 이제 1927년생이시고 20살이 간 넘었을 때 출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독립운동을 하시려고 네. 했는데 그렇게 그런 와중에서 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시고 이 마음을 깨달아서 이 깨달음의 빛으로 사람들을 제도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게 바로 세계 평화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정리와 그런 사유가 이제 일어나시게 되었나 네. 봐요. 그래서 출가를 하신 뒤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자 용맹스럽게 정진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범상치가 않아요. 그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100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잠자지 않고 수행하는 것을 저희는 용맹정진이라고 하거든요. 100일 동안 오로지 그 풀 생식을 하시면서 100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암송하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100일이 다 될 때쯤에는 온몸이 다 파랗게 변하셨대요. 그 생식만 하시면서 몸이 파랗게 변하시고, 우리 부처님의 생애에 보면 막 마왕 파순, 마구니가 네. 나타나서 네. 막 그 꼬시고 석가모니 유혹하고. 부처님을 깨달음을 장애하기 위해서 막 유혹한 네, 내용이 네. 나오잖아요. 숭산 스님께서도 몇십 일이 지나면서 온갖 귀신과 도깨비들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막 수행을 방해하고 정말 부처님 일대기에 나온 것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당신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100일 동안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란이 용맹정진을 하시다가 100일째가 되실 때 마음이 뻥 뚫리면서 그때 당신의 그런 어떤 큰 깨침을 경험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얻으신 그 체험을 바탕으로 또 이제 여러 선지식들을 만나면서 예. 당신이 얻으신 체험을 이렇게 갈고 닦으시다가 그 당시 고봉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오로지 참선만 하신 선사였는데 고봉 스님의 이제 다시 제자가 되어서 그 고봉 스님 밑에서 다시 한번 이 참선법으로
이제 또 다른 큰 체험을 하시게 되죠. 다시 또.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공부하시면서 마음의 엄청난 깨침의 광명을 경험하신 그런 숭산 스님의 체험담을 제가 익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그 사진 뵙고 얕은 눈으로 봤을 때는 어머 너무 잘생기시고 너무 멋지시다 이것만 느꼈지만 그런 외형적인 느낌을 주는 모습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광우 스님 말씀 들으니까 네, 멋지시네요. 실제로 아기같이 얼굴이 네. 아기같이 아주 그냥 순수하시고 미소가. 예, 맑으셨대요. 네, 네. 그래서 뭐 법문 날 필요도 없이 서양 사람들 딱 만나서 그냥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그 완전 무장해제라고 하죠. 네, 네. 어떤 그런 또 은은한 그런 어떤 인품의 향기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향기를 통해서 숭산 스님께서 서양의 한국 불교를 전파하신 선구자라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요. 서구 사회의 명상 열풍을 불러일으킨 존 카바진 박사도 숭산 스님의 제자랍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은 현대 명상 열풍의 근원이 숭산 스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관련된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숭산 스님께서는 정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구 사회에 한국 불교를 처음 본격적으로 알리셨던 최초의 그 선각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서구 사회에서는 기존에 일본의 선불교가 주로 처음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스즈키 다이세츠와 같은 분들이 이젠 선불교를 널리 알리게 되었고요. 그분이 끼친 영향은 실로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스즈키 다이세츠의 가르침을 받고 감화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티베트 불교죠. 티베트 불교가 이제 서구 사회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또 다른 불교의 어떤 열풍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남방 불교, 우리가 흔히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교였습니다. 그 불교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서구에서 윗바사나 연구가 진행되게 되는데 1972년도에 숭산 스님께서 미국으로 건너가시잖아요. 그 즈음에 존 카바진 박사가 정말 유명한 그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MBSR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윗바사나 수행을 기반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숭산 스님과의 어떤 대화 그리고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밑바닥에 좀 녹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숭산 스님께서는 미국에 건너가셔가지고 많은 그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설법을 하셨는데 흔히 얘기하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런 여러 대학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출가했던 네. 그런 서양인들도 꽤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120여 개의 선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32개국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그 서양인들이 그 선원에서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수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숭산 스님께서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는데 법문을 그렇게 뭐 그 외국인들하고 교감을 할 정도로 능통하게 하신 것도 아닐 테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가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그러게요. 스님 뭐 혹시 그 아시는 거 미소 있으신가요? 때문에 몸으로 바디랭귀지 하셨을까요? 아니 숭산 스님께서 예, 예. 숭산 스님께서 실제로 영어를 잘 못하셨어요. 네, 그래도. 근데 우리가 숭산 스님께 배워야 할 첫 번째 마음의 자세가 당신이 이제 미국에 이제 포교를 가신 게 이제 지금 한국에서 이미 큰 스님 소리 듣고 계시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중년에. 네. 그래서 미국에 가셨을 때 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한국에서 큰 스님 들으시던 그분이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뛰게 됩니다. 그래서 손기술이 좋으셔서 막 세탁공도 하시고 뭐 세탁소에서 뭐 물건도 이렇게 뭐 배달도 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실제로 당신이 스님이란 걸 숨기고 미국 사회에서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어떤 사유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영어를 하나하나 배워 나가시는데 네. 근데 중요한 게
유창한 영어는 아니었대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하버드 대학교나 그 대학교에서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하셨던 그 외국인 스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어쩜 저렇게 영어를 못할까. 발음도 이상하고 네, 영어도 네, 못하고 네. 문법도 안 먹고. 네. 그런데 저렇게 영어를 못하는데 어쩜 저렇게 핵심을 찌를까. 단어 하나하나가 핵심을 이렇게 탁 찌르더랍니다. 깨달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설법을 할 때 그 말, 그 언어, 그 논리보다 그 언어라는 방편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 깨달음의 빛, 깨달음의 향기,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아마 숭산 스님께서는 언어, 영어 능력은 짧으셨지만 그것보다 더 큰 어떤 깨달음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핵심이라는 그런 단어로서 그렇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캄캄한 공간에 있다가 촛불 하나 켜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비유 너무 좋다. 예, 그렇죠. 명석시잖아요. 예. 이름이 명석해. 한국 불교가 서구에 전파되는 데는 숭산 스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간화선이 자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간화선이란 뭔지, 또 요즘 유행하는 명상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간화선은 대해종고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제 확립된 수행법인데요. 보통 우리가 선사들의 어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어록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님께서 어떤 선사를 찾아뵀더니 어떤 대화를 나누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핵심 엉구만 뽑아가지고 질문의 형태로 만든 게 간화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주 종심 선사의 구자 무불성이라고 하는 이른바 무자화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한 선승이 조주 스님을 찾아뵙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없다라고 대답하시거든요. 어찌하여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업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그 전체 대강의 줄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간화서는 그 가운데서 조주 스님께서 어째서 무라고 했느냐, 무의 의미가 무엇이냐, 요것만 묻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그 의심에 의식이 확 사로잡힐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의심을 깨트려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된 것이 간화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간화선 하게 되면은 그 화두만 던져주고 그 과정이 없어요, 중간. 그런데 숭산 스님께서는 문답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적용시켜 가지고 매일매일 그 화두에 대한 답을 갖고 오게끔 지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갖고 왔을 때 답이 틀리다고 알려주게 되면 이젠 그 답에 대한 생각을 하나 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하나하나 끊어지게 돼서 생각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이끌어주는 게 사실 스승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를 얻게 되는데, 그 효과성을 가장 극대화하신 분이 바로 숭산 큰 스님이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상 얘기를 하면 보통 요즘 명상하면 심리치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면은 명상 통해서 좀 관리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상은 크게 이야기하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수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화두가 명상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화두 메디테이션 혹은 윗바사나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수행의 관점에서 명상을 이해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심리치료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수행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심리 현상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요법,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제자가 있으시다면서요. 예, 우스갯소리로 지구 몇 바퀴를 도셨다라고 네. 할 정도로 네. 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이 선불교를 널리 전하셨죠. 네. 그래서 정말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또 세계 곳곳에 그 숭산쌤의 가르침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여러 센터들이 있습니다. 네. 그 영향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화계사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외국인 스님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향이겠죠? 네. 네. 여기에 이제 또 새로 국제선언을 새로 불사해서 네. 지금도 결제 때마다 외국인 스님들이 정진하고 계시는데, 네, 화계사에서 정진하고 계시는 외국인 스님들이 예전보단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좋은 의미로 숭산 스님께서 그 떠나시기 전에 그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저 계룡산, 네. 계룡산의 무상사라는 국제 선방, 국제 선언을 아. 이제 새롭게 이제 건립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 스님들이 이제 그쪽에서 많이 정진하시고, 네. 하지만 그 숭산 스님의 아직 유훈이 남아 있는 이 화계사 국제 선언에서도 결제 때마다 5분 이상의 외국인 스님들이 꾸준하게 정진하고 계십니다. 예. 화계사의 오랜 역사에 대해서도 짚어봤고요. 세계 속에 화계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도심 속 기도도량, 포교도량, 수행도량으로도 지금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광우 스님께서 이 일상 속에 평소에 화계사 포교 전법에 대해서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계사 하면 이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불교대학입니다. 불교대학. 불교대학.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불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불자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이 법공양이다. 그래서 그 법공양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교대학을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화계사 불교대학이 불교인문, 불교대학, 불교대학원, 경전반, 그리고 경전 심화반까지 해서 700명 이상, 700명 이상의 우리 불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우리 숭산 스님의 그 참선의 가르침을 계속 잇기 위해서 수선회라든가 선우회 같은 그런 이제 또 선언에서 이제 참선 공부를 하시는 시민 선방 같은 또 모임이 있고요. 또한 이제 영어 법회, 예. 그 외에도 뭐 또 우리 화계사가 자랑할 만한 게 어린이 청소년 법회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막 애들이 뛰어놀아요. 예,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법회, 코로나 시국이라서 조금 한동안은 한산했지만 어린이 청소년 법회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청년 법회라든가 여러 가지 신행 단체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바로 화계사의 어떤 포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와.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놀란 게 그 화계사하고 이제 인연이 한 2년 코로나 시작될 무렵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여기를 모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자주 오게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불자들이 신행 활동을 활발히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당 여기서 저녁에 되면 공부하고 내려오시는 분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다른 사찰에는 다 산문을 닫아버렸는데, 그래서 화계사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나 그런 사실 생각 코로나 때는 저희 불교계가 방역 지침을 굉장히 잘 따라줬으니까 화계사도 아주 모범적으로 방역 지침을 따랐는데, 불교대학을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략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게 비대면 법회. 그래서 줌이라든가 혹은 무슨 인터넷 동영상이라든가 네네. 그러한 비대면으로 이제 직접 오시지 못할 경우에는 그걸 이제 집에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만반의 준비를 했죠. 그리고 오히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희도 학생들이 줄어들겠다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된 게 비대면 법회, 비대면 불교대학 강의로 돌리니까 서울에 있는 신도분들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비대면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좋으신 법문, 말씀, 강의 듣기 위해서 그 전국 지방에 계신 분들도 비대면 강의를 신청하셔가지고 그렇게 학생 숫자는 크게 저희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다 우리 불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네. 학구열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화계사 신도분들이 공부도 근데 열심히 하시고. 제가 포교를 하면서 느낀 게 네. 요새 스님들도 줄어들고 있고 신도들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 그리고 막 질문했는데도 대답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일주일 전에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안 배웠는데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새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불자 학생들을 대하냐면 이거 진심입니다. 와준 것만도 고맙다. 이렇게 와준 것만도, 공부하러 와준 것만도 고맙다. 그러니까 뒤에서 자도 된다. 와준 것만도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같이 성인이 된 다음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힘드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존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애진역의 어린이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진짜 와서 막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이런 터를 마련해 주시면 저절로 스며들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 학생회 활동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갖고 있는 매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지 않아도 절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알게 되면서 불교를 조금 더 배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찰은 열린 공간이어야 되죠. 그래서 누구라도 막론하고 오고 싶을 때 와야 되고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당 마루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맞아요. 뛰지 말라가 아니고 예. 그래 열심히 놀아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북적북적 돼야지 그곳에서 부처님의 정법이 이어져 내려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계사는 위치도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이 화계사가 갖고 있는 또 열린 그 공간으로서의 어떤 위상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과 공간과 정성의 투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삼박자가 잘 갖추어진 곳이 바로 이 화계사 도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놀다 보면은 부처님도 뵙게 되고 사찰 모습도 구경하게 되고 그 와중에 또 만나게 되는 미륵 석불전이 화계사는 독특하고 또 유명한데요. 꿈꾸는 대로 좋은 일이 이루어지소서 이런 뜻을 담아서 조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스님께서 더 자세한 얘기 들려주신다면요. 예, 이제 미륵 부처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출현하실 거룩한 부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힘든 시국 혹은 많이 힘들고 괴롭고 지친 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 예,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통해서 이제 다들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또 부처님께 의지하고 네. 더 나아가서 자기 내면의 불성 광명을 되찾기는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미륵 부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여러 모습의 작은 부처님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타방, 다른 국토에 계신 부처님들이 찾아오셔서 찬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대승경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타방, 다른 곳에 계신 부처님들이 지금 이 설법의 자리에 모이시듯이 저희들도 그걸 상징화하는 마음으로 세계에 있는 그 각각의 나라의 그 불상에 네. 이제 한 분 한 분 모셔서 뭐 중국, 베트남 뭐 할 것 없이 그 수많은 부처님들의 모두 12분, 어허. 12분의 각각 나라의 불상들을 네. 이렇게 주변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라오스,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인도. 뭐 티베트도 있고요. 예. 멋지네요. 멋지죠. 근데 요즘 사실은 이렇게 여러 스님들도 많이 애쓰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자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스님 무슨 대안 같은 거는 없을까요? 수많은 이제 좀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100여 년 전쯤에 그때 중국 불교가 완전히 무너지던 때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사셨던 그 당시의 스님들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출가 수행자들을 아편을 하는 경우도 많았대요. 100여 년 전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 속에서도 정말
남들이 보면 불교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막 공산주의가 대두되고 그 와중에서도 뜻있는 스님들이 그리고 뜻있는 거사님들, 제가 신자들이 계속 경전을 찍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러한 작업, 전법의 활동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갔던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어렵게 공부했던 그 1세대, 2세대 그 당시의 스님들이 지금 중국 불교를 다시 일으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대만에 저희들 스님들 사이에서는 대승불교의 꽃이, 현재 대승불교의 꽃이 대만불교 아니겠냐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지금 대만불교에 아주 화려한 불교의 정성기를 열었던 게 바로 그 전법 교육의 혜택을 받았던 스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보고 한국 불교의 미래, 화계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하면 이 한 몸, 피를 뿜는 마음으로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법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창하다, 야. 그냥 팍팍 와닿습니다. 예. 사실은 부처님의 가피 그러면 기복이라고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거기에 그 관계, 연관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처님의 가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기복이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종교는 기본적으로 기복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탕이 돼야 되는데 기복은 복을 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기복을 말씀하셨을까, 복을 짓는 걸 말씀하셨을까 하면은 복을 짓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복이 아니고 복을 짓는 작복불교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예, 작복. 지을자, 예. 복을 예. 짓는다. 공양 올리는 것은 복을 짓는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부처님 도량에 와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불전에 단돈 1,000원이라도 보시하는 것은 이것은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고 복을 짓는 행위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기복이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불교는 매우 합리적인 종교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불교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또 문화의 보고이기도 하거든요. 네. 부처님 당시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50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수많은 지역에서 불교가 전해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해석되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보다 더 풍요롭게 해주고 다채롭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신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피라고 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종교적 경험이거든요. 종교적 경험은 굉장히 내밀한 부분이라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경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올바른 신행을 바탕으로 한 가피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안목을 열어주는 굉장히 귀중한 그 계기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호 스님 저는 방송을 뵙고 항상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주시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냥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감동을 그냥 주시는데 미륵 부처님 앞에서 좀 가피의 그 가장 적절한 좀 비유를 해주시면 어떤 분이 저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누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더라 이거 한 뭐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굉장히 많은데, 네. 굉장히 많은, 너무 많아서 네. 굉장히 많은데, 여기 화계사 특집이니까 우리 화계사 신도분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네. 이제 화계사 신도분이 계셨는데, 요 화계사 신도분이 이렇게 한 2년 전쯤 일이에요. 2년 전쯤 이름에 항상 몸이 아프셨대요. 막 그냥 고질병처럼 만성 질환. 네네. 그래서 항상 몸이 무겁고 몸이 아프고 아무리 병원을 가도 낫지를 않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스님들 법문도 듣고 강의도 많이 듣고 기도가피 이야기, 우리 김혜영님이 좋아하시는 가피 이야기를 듣고 가피에 뭐 저는 마음에 뭐가 확 와닿아서 네네. 내가 이제부터 어차피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내가 사시불공을 빠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화계사에서 10시에 하는 사시불공을 몇 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셨대요. 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양 올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네. 어떤 사람이 쓱 나타나서 이렇게 알약이 있는데 알약을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알약을 줘서 이걸 먹으라고 알약을 줘서 그 약을 이렇게 주워 먹었대요. 약을 딱 먹고 잠에서 딱 깼는데 약을 얻어먹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토록 자신을 30년 동안 괴롭혔던 그 만성질환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우리 화계사 신도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네, 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피는 분명히 있으시다. 저는 단연코 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화계사는 위치가 참 좋아요. 그래서 그 놀러 오셔도 참 좋은 공간이고요. 여기 오게 되면 또 광호 스님 같이 훌륭한 스님들도 우리가 뵐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불교대학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또한 화계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는 그 숭산 행원 대선사의 그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숭산 스님은 말 그대로 전법의 화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광호 스님 말씀하셨듯이 이곳 화계사는 그 어느 도량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화계사가 보다 더 전법의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자님들께서 보다 많이 좀 찾아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많이 좀 놀다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놀러 오세요. 네. 삼각산 화계사 창건 1070주년 2주 500년을 축하하면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BBS 특집 화계사 천년의 기억 희망의 미래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화계사가 창건된 이래 많은 스님들께서 이곳에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이 화계사 불보살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셨을 겁니다. 아마 그 마음이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예나 지금이나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 귀의해서 살아가는 힘을 얻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화계사는 저 개인적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이고 사랑을 나누는 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 꽃보다 아름다운 화계사에 오시면 여러분들도 엄청 행복해지실 겁니다. 미래 천년 변함없이 부처님 법등을 지켜갈 화계사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